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평일이죠. 금요일. 이걸 녹화하는 시간은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가족의 A형 독감 숙주가 됐습니다. 저로 시작해서 모든 전 가족이 지금 현재 몸져 누워서 제가 오늘 출근도 못하고 모든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상복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강의는 엔화 강세 문제입니다. 엔화 강세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방송을 합니다.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작년 12월에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준비한 끝에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차트 보시겠습니다. 엔화가 지난 12월 14일 달러 대비 약 114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목요일 현재 108엔입니다. 달러 대비.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흐름이 바뀐 건 지난 12월 14일 이후였고, 올해 1월 초에는 지난번 애플의 가이던스 문제가 나왔을 때 다우지수가 한 600포인트 정도 하락했었잖아요. 당시에 거의 105엔까지 빠지는 일이 있었죠. 당연히 이 당시 일본의 주가지수도 하루에만 1000포인트 이상 빠졌었죠. 그만큼 일본 경제조차도 엔화 약세에 의지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 흐름이 바뀌자 일본 정부도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고선 저렇게 갑작스러운 추세 변경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은 갑작스러운 엔화 강세, 그 이유,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1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Japan finally concede its crazy low price can be beat.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중앙은행,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목표치를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2%의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했을 때까지 아베가 지난 2011년인가요? 14년인가요? 그때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 머니 프린팅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아베 신조 수상이죠. 한마디로 극우주의자잖아요. 한국인, 우리와 저와 같은 한국인은 완전 밥맛이죠. 이분이 back away from 2% price target, 즉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포기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본 경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as it emphasizes jobs growth, 2% 인플레이션 목표치보다 일자리를 생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긴 했지만, 중요한 건 2% 인플레이션이 불가능하다는 걸 선언한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채, 돈이 늘어나는 게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늘어나려면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상승미소 강의에서 민간에서 부채를 일으켜야 되죠. 즉 민간에서 부채를 일으킬 때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죠. 근데 민간에서 가계부채를 일으키려면 민간에서 크게 기업과 가계가 있죠. 근데 기업이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돈을 빌릴 수는 없고 핵심은 가계입니다. 일반인들이 부채를 빌려줘야 되는데 이 일반인들이 부채를 많이 빌리려면 별 수 없죠. 절대 인구가 늘어야죠.
절대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일본의 지금 인구 증가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의 절대 인구의 감소 현상을 보여주는 일본에서 어떻게 해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게 왜 안 되는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향후 일본 정부가 펼치게 될 정책까지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달에 CNN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Japan suffers biggest natural population decline ever in 2018. 이게 무슨 얘기냐? CNN 보도입니다. 2018년에 ever입니다. 역사상 biggest natural population decline,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일본 정부가 인구 통계를 기록한 이후에 사상 최대의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언제? 작년에요. 2018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슈퍼 울트라 초고령 사회입니다. 현재 일본의 인구 2018년 기준으로는 1억 2,400만 명인데요. 현재 줄어드는 인구를 감안할 때 약 50년이 지난 2065년에는 일본 인구가 8,800만이 될 것이다. 거의 지금의 60%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저 8,800만 명 중에 대부분이 또 노인인 걸 감안하면 일본 열도가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이죠. 2018년 작년에 일본의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고 일본의 후생성 사이트에 찾아가서 가져왔습니다. 평성 29년이 이게 17년이고요. 30년, 평성 30, 평성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성 30년이 2018년입니다. 근데 올해, 작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출생 인구가 92만 명, 사망 인구가 139만 명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44만 8천 명이 인구가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건 지난 2017년에 39만 4,332명보다 무려 5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한마디로 수십 년 동안 거의 출산율이 바닥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인구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인구 통계가 1889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이후로 거의 100년 만에 1889년입니다. 89년 이래 가장 많은 인구 감소가 시작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 어쩌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돈, 무기 살 돈 있으면 일본은 지금 출생률 높이기 위해서 국가정책을 힘을 모으지 않으면 나라가 몇십 년 후에 없어질 가능성도 있죠. 이게 참 일본만이 문제도 아니죠. 한국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구 그래프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하면 부동산 폭락으로 이렇게 연상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도 좀 살펴볼 겸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파란색 화살표 2010년입니다. 2010년 이후에 일본은 절대 인구조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파란색 박스에 친 날이 이게 언제냐? 일본의 부동산 폭락이 시작됐던 시점인데 제가 왜 박스를 쳐놨느냐? 이 시점에 보면 맨 위에 가장 붉은색이 65세 이상의 노령화 인구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 부동산 폭락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처연령이 언제부터 줄어들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생산 가능 인구량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를 말하는데요.
저 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전부터 한국도 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즉 저렇게 일본의 경우 2010년 이후에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 폭치에서 그나마 돈을 빌릴 수 있는 나이가 15세에서 64세, 실제로는 20세에서 65세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 20세부터 보다 더 폭을 넓힌 게 15세인데요. 저 인구조차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을 빌릴 사람이 없으니 결국 아베와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가 6년 전에 공언한 2% 인플레이션 목표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해도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포기 선언을 해버렸고, 그 포기 선언을 했던 시점이 작년 12월 21일, 즉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전환돼 버린 거죠. 왜? 더 이상 머니 프린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는 얘기는 엔화가 약세로 갔던 거가 강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뒤에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상승미소 방송의 특징 아시죠? 신용화폐 시스템과 인구 통계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 자본주의 경제, 사회주의인 중국,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신용화폐 시스템에 기반합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뭐냐? 경제의 핵심, 핏줄이 돈인데 돈을 뿌리는 건 결국은 누군가가 돈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수록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신용화폐 시스템이 최근에 상당히 큰 애로사항 정도는 막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합니다. 첫째,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의 양이 늘어나야 한다. 돈의 양은 곧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이 정도는 뭐 이제 귀에 딱지가 있었죠. 두 번째, 그럼 돈의 양을 늘리는 인플레이션을 하려면 뭐냐? 돈은 곧 부채다. 부채는 뭐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부채, 누군가가 대출을 계속적으로 받아줘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누군가가 돈을 빌리려면 항상 작년보다 올해 더 빌려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빌려야 최소한 이자를 갚고 똔똔을 친다. 그래서 매년 지구는 5% 이상을 더 원한다. 제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채가 복리로 매년 늘어나려면 적어도 1인당 동일 금액을 빌린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죠. 근데 최근에 인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늘어나지 않죠. 그럼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려면 1인당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한다. 그렇다면 돈을 누가 빌리냐? 아무리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은 정해져 있죠. 왜?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5세인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20세 이상이 빌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20세에서 65세 사이 인구를 경제활동 가능 인구다. 그래서 제 상승미수의 그냥 논리죠. 이렇게 이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다섯 번째, 그러면 저렇게 인구가 늘지 않으려면 그럼에도 경제는 성장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1인당 빌리는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매년 더 늘어나줘야 되고 그러려면 저금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금리조차도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되니 소득도 늘어나줘야 됩니다. 왜? 이자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인구 문제에 걸리면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렇고요. 유럽이 그렇고 최근에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은 이민자의 천국이죠. 지금조차도 저 중남배 캐러밴을 빼고는 한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기술, 그 다음에 교육 능력이 드는 사람들은 지금도 미국은 끊임없이 이민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받아나니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곧바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죠. 마지막 여섯 번째, 이론상으로는 저렇게 민간, 가계와 기업에서 빌려줘야 경제가 살아가는데
일본의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릴 수 있는 민간의 여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냐? 예, 정부가 결국은 부채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부는 크게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정부의 재정 지출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이머징 국가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이고 기축 통화가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겠죠.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인구 구조를 보면 더 이상 민간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일으킬 수 있는 인구적 통계학 구성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가 빌려왔느냐? 당연히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빌려왔겠죠.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요약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경제성장은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과정이다.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과정은 뭐냐?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점진적인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채는 가계와 기업에서 일으켜야 선순환이 되죠. 이게 안 될 경우 할 수 없이 이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섭니다. 즉 일본이 민간 부채 없이 통화량을 최근 10여 년 동안 어떻게 증가시켜 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민간 부채 없이 통화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 문제는 저렇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채를 확대할 수 있는 나라는 기축통화국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머징 국가도 저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머징 국가가 저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말씀하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예, 외환보 요구 증가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라들은 결국 미국을 유시한 몇 개국의 기축통화국밖에 없다. 당연히 이를 일본에서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그림에서 보시면 붉은색은 뭐냐면 Gross Government Debt 대 GDP의 비율입니다. 즉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죠. 일본의 이 비율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이 파란색이 뭐냐면 Monetization and GDP Ratio입니다. 즉 일본에서 저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는데 늘리는 재원이 첫 번째는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늘리면 상관이 없는데 세금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뭐였죠? 예, 정부가 국채 발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 양이 저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보니까 특히 2011년 아베가 집권한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와 함께 일본의 재정 지출도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극대화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약세가 되죠. 예, 그래서 엔화가 당시 아베가 집권한 당시 약 80엔대였는데 무려 이게 120엔까지 올라갔었죠. 엔화 약세가 순식간에 이루어졌었죠. 왜? 그만큼 돈을 뿌려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활용하게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채권을 발행했고 그나마 다른 나라처럼 망하자 했었던 이유는 저 발행한 채권을 대부분 일본 국내 투자자가 99% 매수해줬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일본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점, 그 다음에 해외 빚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영내 투자자 이점이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렇게 하고 있었고 저 신뢰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약속했던 게 있죠. 올해 10월에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부채를 갚겠다. 이게 지난 아베 정부의 약속이죠. 아무튼 이 부분도 좀씩 뒤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부채를 확대했고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지속했죠.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의 은행들의 자산하고 중앙은행의 대차대표를 맞바꾼 거기 때문에 서로 다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죠. 왜? 저걸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일본 경제도 꺾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일본 중앙은행 양적 완화 수준을 보면은요. 지난 2011년, 12년이죠. 이게 뭐냐? 아베가 무제한 양적 완화 선언한 이후부터 늘어난 겁니다. 즉 당시만 해도 약 1조 달러 정도였던 이 금액이 1조엔 금액이 약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5배 늘었죠. 그래서 약 달러로 하면 4조 달러 정도 늘었고요. 지난 30년간 따지면 약 5.2조 달러의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매입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양적 완화가 늘어나면요. 줄어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그걸 감수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미국 경제에서 기업 부채의 기업 그 주체에 의한 통화량이 늘면서 이제 좀 줄이겠다 하는데도 한 달에 500억 달러 줄이는데도 1년 만에 지금 현재 거의 삐그덕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민간 주체에서 부채를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줄인다? 그러면 일본 경제 문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만약에 기축통화국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벌어졌다. IMF를 지켜간 거죠. 사실 그냥 뭐 IMF 거의 초고속 열차 티켓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한번 늘어난 자산 매입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줄어들면 거의 재앙이 되거든요. 아베 집권 이후 약 4조 달러, 지난 30년 하게 되면 5조 2천억 달러를 매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입한 이유는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에 있었습니다. 주식을 상승시켜서 웰스 이펙트, 자산 효과를 일으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하고는 다르게 해요. 비트코인조차도 거의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비트코인의 열성적인 투자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젊은이들 그거라도 돈 벌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그게 됩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세계 최대의 투자자는 워런 버핏도 아니고요.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도 아닙니다. 최근은 일본 중앙은행 BOJ입니다.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은행에 자산을 매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산을 매입하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일본 국민들이 대출을 하고 기업들이 대출을 해놨어야 대출 채권이라도 일본 중앙은행이 살센데 일본의 대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민간 대출이 줄어드니까 더 이상 살 게 없으니까 뭐 했느냐? 일본 중앙은행이 ETF를 산 겁니다. ETF가 뭡니까? 그냥 주식시장에 돈 부은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파란색은 레스트 오브, 즉 이게 지금 현재 빨간색 부분은 일본 중앙은행이 매입한 ETF 금액 총액이고요. 위에 파란색이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2016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중앙은행이 매입한 돈이 매입한 ETF 금액이 다른 기관에 매입한 ETF 총액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더 늘어났죠. 왜? 저러지 않으면 주가가 바로 꺾일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한번 시작한 거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저럴수록 계속 엔화는 약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즉 민간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서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 첫째,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양적 완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무역수지 흑자를 최대한 많이 내는 거죠. 즉 다른 나라에서 많이 돈을 벌어오면 그만큼 돈이 많아지니까요. 그렇다면 무역수지 흑자가 최근에 일본에서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겠죠. 지난 올해 6월 이후에 일본은 지금 현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말까지도 계속 이어진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때요. 결국은 무역수지 흑자로서 통화량을 늘리는 것도 일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반대로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내려면 결국은 엔화가 또 약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최근에 강세로 가는 게 일본 정부로서는 전혀 득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내년 9월에 소비세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양적 완화를 포기하면서 2%의 목표 인플레이션을 벌였다.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난번 그 환율 강의에서 한번 보셨죠? 2탄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환율 강의에서 환율은 뭐냐? 국가 전체 돈, 통화량 돈,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정부의 능력치를 나눈 게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는 거 기억하시죠? 국가 전체의 돈은 통화량이죠. 그 다음에 이 국가 전체, 이 빚의 증서가 돈이라면 이 돈 전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은 국가가 결국은 세금을 걷어서, 많이 걷어서 갚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최근 6년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아베가 했던 약속이 이거죠. 2019년 10월에 소비세를 인상해서 그 무제한 양적 완화, 일본이 무제하게 뿌렸던 재정 지출을 갚겠다 했던 게 소비세 증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죠? 예, 올해 10월입니다. 2% 목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버렸다는 얘기는 전체 국가 통화량 증가를 포기했다는 얘기죠. 포기한 상황에, 늘어나는 걸 포기한 상황에서 소비세를 더 걷겠다. 그 애는 분모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환율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죠.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결국 작년 12월에 2% 인플레이션 목표치 포기, 올해 10월에 소비세 인상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는 조만간 엔화 강세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본의 주가가 많이 어렵죠. 그 다음에 무역수지 흑자도 더 이상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2% 목표치를 포기하고 거기에 세금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일본 경제의 자살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실행하는 한시적 조치는 항상 영구적 정책이 된다는 게 지난 똑똑한 돈에서 했던 얘기고 실제로 역사에서 증명된 얘기거든요. 즉 소비세 인상을 포기하고 엔화 약세의 길을 다시 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명분은 결국은 세계 경제 회복이겠죠. 최근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고 어제는 대규모 감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다시 유동성 확충이죠. 인프라 투자 여러 가지, 자산 투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를 일본도 할 수 없이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소비세 인상 하기 힘들어. 이 얘기로 명분을 가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우리한테 여기까지는 엔화의 방향이었다면 이 다음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일본과 한국은 시차는 약 20년 정도 난다고 하잖아요. 최근 일본의 모든 결국은 증상의 원인은 결국 인구 감소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출산율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대 인구가 주는 인구 감소의 문제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첫 번째 연령이라고 하나요? 첫 번째 세대라고 하겠네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 즉 인구 정책은 시작한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죠. 인구 정책은 적어도 2세대 이상이 지나야 실효성이 검증된다고 합니다. 즉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정책이 인구 증가 정책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국도 일본처럼 인구 감소로 인해서 기축통화국이면서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이 무엇이냐고요? 예,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야 되겠죠.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버리면 되면 극빈층이
돼버리는 이 현실,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해야 되는 현실, 이런 현실을 두고서 인구 감소를 막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에 국가를,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소비세 증세,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조만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다시 재설정을 통한 엔화 약세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